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임무 수행 중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노만디 비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40년 전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한 말과 맥락이 같았습니다. 미국 고립주의가 아니라 세계 속의 미국 민주주의입니다. 남편과 동행하던 질 바이든 여사는 오늘 총기법 위반 재판을 받는 아들 곁에 있기 위해 델라웨어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이 없는 내일은 다시 프랑스로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프랑스가 마련한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개 중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처음 한 선거 캠페인에서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와 법원이 썩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은 판사가 내린 게 아니라 배심원이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 기금 모금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에 로스앤젤레스를 옵니다. 전현직 대통령은 모두 지지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시위대도 만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을 문제 삼은 보도를 한 게 며칠째 이슈입니다. 모두 공화당 트럼프 측근의 인터뷰를 인용했고 사실 박스 텔레비전에서 밤마다 방송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에서는 힛잡이라고 받아칩니다. 5월에는 예상보다 많은 27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업률은 3.9%에서 4%로 약간 높아졌지만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주에는 이자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부에 들어가는 차량의 통행료를 내게 하려다가 철회한 계획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대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케이스였고 중단 이유가 상당히 정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저희 어머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섞여라.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독불장군은 없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 보면은 독불장군이 없다라기보다는 독불장군은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먼저 오늘 그 레이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말씀을 드릴 텐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야 뭐 이제 다 편히 쉬고 계시는 분이니까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그 말과 오늘의 이 말이 같은 장소에서 한 얘기인데 거의 맥락이 통합니다. 1984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냉전이었잖아요. 84년도면 본인이 이제 영화배우 협회의 회장을 지내다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를 했고 대통령이 됐었는데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연설을 했었던 포인트 듀학, 이 노만디 그곳에서 이 포인트 듀학이라는 곳이 2차 대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뭐 얼만큼이었다고 하죠? 높이가 100피트. 보통 선수들, 운동선수들 6피트 이상이잖아요. 그 운동선수들 60명, 70명, 80명, 80명, 6824,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뭐, 10명, 열몇 명이 있는 그런 높이의 절벽인 게 바로 그 포인트 듀학이잖아요. 이 포인트 듀학에서 육군 레인저들이 막 총을 맞으면서도 나치를 물리치려고 2차 대전의 흐름을 바꾸려고 그렇게 가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했던 바로 이제 그 장소에서 레이건, 지금 텔레비전이 나오네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It is better to be here ready to protect the peace than to take blind shelter across the sea, rushing to respond only after freedom is lost.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안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저도 준비를 한 그 레이건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고립주의로는 이런 그 러시안과 같은 그 티란이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폭정을 하는 그런 정권은 이길 수도 없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will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 40년 전이면 노만디 상륙 작전이 있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음성 오랜만에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learned that isolationism never was and never will be an acceptable response to tyrannical governments with an expansionist intent. 네, 이 정말 그 독재적인 그런 그 폭정적인 그런 정부가 뭔가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 이 고립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레이건 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의 민주주의 다른 나라와 동맹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강조를 했고 오늘 역시 그 자리에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제 80주년 거의 이제 그 하이라이트인 거죠. 오늘의 연설이 살아계신 분이 그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피트의 절벽을 총을 맞아가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작전을 수행을 했었던 18살의 당시의 육군 레인저 분이 지금 휠체어를 타고 그 앞에 앉아 계셨고요. 그런 그 육군 레인저들의 이타심을 얘기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고립주의가 안 된다. 고립주의는 곧 이기주의,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이 없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분들의 이타심,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분들의 이타심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80주년을 맞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아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메아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분들이 우리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무슨 민주주의도 말하고 그리고 뭐 인생에서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행복 추구의 권리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바탕이 되는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We talk about democracy, American democracy. We often talk about the ideals of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What we don't talk about is how hard it is.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부분이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등대라고 많은 나라에서 믿고 있는데 그날 80년 전 그때의 노르만디에서 미군 레인저가 한 일을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해야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잡, 그분들이 그 메아리, 듣기 위해서 온 그 메아리는 우리의 잡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우리의 잡이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되는.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이 같은 침략에 대해서 대항하라고 당시에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치의 항거에서 뭔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They're asking us to do our job, to protect freedom in our time, to defend democracy, to stand up aggression abroad and at home, to be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네, 비거든 그 우리 자신보다 정말 큰 그런 부분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나보다는 때로는 이제 국가를 훨씬 먼저 놓아야지 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가 이미 지났다. 미국이 쓰러져 간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I refuse to believe, I simply refuse to believe that America's greatness is a thing of the past. I still believe there's nothing beyond our capacity in America when we act together.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이 미국의 그 능력은 무한대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 얘기는 국내에서도 늘 하던 얘기죠. The brave men who scaled these cliffs. May God protect our troops. God bless America. 오늘 연설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혼자 가서는 고립주의로 가서는 이렇게 위험한 때에 안 된다 하면서 우크라이나도 언급을 했고요. 아주 그 증오스러운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고립이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그런 고립이 아니라 동맹과 함께 가야지 된다. 결국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세이신 분들은 한 살 때였는데 앞으로 이제 또 20년 뒤면은 저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다시 노르만디 상륙작전,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를 물리친 것 이런 것을 크게 기념할 기회는 앞으로 역사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히틀러만 물리치는 것을 기념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세계 중요한 그 정상들이 다 모였지만 제일 중요하신 분들은 베테랑이죠. 그 당시에 참전했었던 그 참전 용사고 그래서 영국의 찰스 왕이 우리는 그분들께 다 빚을 졌다. 살아계신 분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나의 전우들이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찰스 왕세자는 부분적으로 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어로도 얘기를 했고 젤렌스키를 초대한 것은 상징으로 초대를 한 거잖아요. 러시아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도 정말로 그 우크라이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뭐 이런 어제 제가 그 공화당의 고립주의자들이 많고 그 고립주의자들이 왜 푸틴이라든가 헝가리의 뭐 빅토르 오르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기본적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나 세계 유럽에서는 공화당의 고립주의를 원치 않는 겁니다. 심지어 공화당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푸틴을 돕기를 원하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유럽 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게 우리는 등을 돌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이 훨씬 적극적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전투기 20개가 아니고요. 2,000기의 전투기를 주고 미라지 2000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그 조종사들도 훈련을 시킨다고 했고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군이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전쟁을 아주 심각하게 일으키기도 한 독일의 현재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원치 않죠. 바이든 대통령도 나이가 많아서 모든 전쟁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같은 그 우려 같은 가능성을 막고 싶은 거죠. 그에 비해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젊습니다. 50도 안 됐는데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또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프랑스 대통령과도 만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내일 또 이 프랑스를 대통령으로 처음 방문하니까 국빈 만찬에도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분명한 건 이러한 서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야지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지금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른 것들은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지금 이 비치에서 끝내고 파리로 돌아가면 다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르만디에서는 서로 전부 어느 나라이건 단합된 뭉쳤었던 이런 모습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 노르만디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고립주의를 비난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 비난을 하고 여전히 뭐 부정선거 아니 지금 몇 년이 지난 얘긴데 선거가 새로 치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처럼 뉴스를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당연히 확신을 하고 보도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러지만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지 바이든이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니까 트럼프가 다른 많은 에너지를 써야지 될 것을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속아 넘어가 주시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나는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처럼 결백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의하십니까? 지지자분들께 여쭤봅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조작된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선거 캠페인인 겁니다. 돈도 가고 여러분 돈 주시잖아요. 표도 주실 거잖아요. 그 추종자의 그 열심, 그 마음은 더 열심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 법원이 썩었어? 그러면 배심원들이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거 개입으로 나를 이렇게 죄인을 만들었어. 마가 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애리조나주에서 약간의 차이로 지난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졌고 지금은 여론조사 보면은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 그리고 항상 교회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심은 10계명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일진데 교회의 이득 때문에 트럼프를 받아들입니다. 어제도 아주 대형 교회죠. 드림시티, 피닉스에 있는 아주 날이 더웠다고 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열기도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어제 그렇게 연설을 했고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 뭐 1% 미만의 차이 정도? 더 많이 받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를 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15일에 오잖아요. 베버리힐스, 뉴포트 비치. 돈은 필요하니까 표는 어차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표를 위너 테이크스 올이니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와서 이제 돈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15일에 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하자면 오렌지 카운티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아주 대단한 뉴포트 비치의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0년도에도요. 캘리포니아주에 선거 캠페인 하러 왔었을 때 베버리 힐스 이런 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환영도 받겠죠. 그러나 이제는 범죄인이란 형사 범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까지 달고도 여기를 와 하는 물리침도 받을 겁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을 거예요. 15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뭐 조지 클루니, 뭐 줄리아 로버츠, 버락 오바마 등등이 나오는 그런 선거 기금 모금을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환영하는 사람 환영하겠지만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시위를 할 겁니다. 이분들은 또 본격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변호사인데 와이프가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가 전쟁 범죄다 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그 일을 했었던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 전화 걸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제재를 하는 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그랬더니 아니 그 우리 아내도 그럼 제재를 받는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클루니 안 오는 거 아니야? 이 기금 모금에 조지 클루니가 주도를 했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은 보였다고 하고 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있어서 내 아내가 한 일과 같은 입장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 기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는 뭔가 그거 아닌데요 하는 거부하는 몸짓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노르만디에서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미국은 이제 점점 대통령 선거 쪽에 가깝게 좀 뜨거워지는 그런 며칠인가요? 오늘 6월 7일 2024년 오늘의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의 신문 탑뉴스도 뭐 대체적으로 뭐 노르만디 이 얘기지만 그건 이제 그냥 간단히 그냥 헤드라인 정도만 전해드리고 지역마다 신문이 참 다르긴 하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 주요 신문 일면의 탑뉴스를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신문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을 각자의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의 정서도 있을 테고 이 경우는 뭐 거의 일치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전 나치를 물리친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를 지켜야지 된다. 뭐 이런 헤드라인을 쓴 것도 있고요. 마이애미 헤럴드부터 보겠습니다. 사진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인물이 다르긴 하지만 주인공은 참전용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그 참전용사를 이렇게 부축을 하고 이제는 나이가 그 당시에 18살이었어도 80년이니까
98세가 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모시는 그런 내용에서 마이애미 헤럴드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동맹국과 싸워서 이렇게 그 어떠한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된다. 그리고 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마이애미 헤럴드는 쿠바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하게 거의 오늘은 뭐 신문의 3분의 2가 이걸 차지했네요. 그 아래 보면은 러시아의 그 핵 잠수함이 다음 주에 쿠바에 온답니다.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맹국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 같은 것에 대한 러시아의 어떠한 액션이죠. 모션이죠. 액션이라기보다 모션. 왜 모션이냐면 액션이 아니라 핵 잠수함이긴 한데 핵무기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죠. 프랑스에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야 돼. 하면 거기에 이제 또 핵을 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은근히 노골적으로 푸틴이 암시한 거죠. 쿠바와 가깝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역시 그 마이애미 헤럴드에는 실렸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도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어요. 휴스턴 크로니클도 사진이 조금 새롭네요.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전의 일이니까 거기 이제 88세 이런 분 오죽하면 don't get old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늙지 마세요 이렇게 참전용사가 얘기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휴스턴 크로니클은 이 휴스턴 크로니클도 역시 미군 부대가 있는 텍사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도 뭐 낙하산 부대 같은 거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5살도 안 돼 보이는데요. 성조기 이렇게 들고 미국 국기 가슴에 달고 sacrifice에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salute to sacrifice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동맹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젤렌스키 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오마하 비치에서 만났다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 앞에 전해드렸었던 것을 인용을 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또 다릅니다. 역시 월스트리트저널도 월스트리트저널과 오늘 뉴욕타임스 사진이 똑같네요. 사진이 똑같아요. 그 각도도 똑같고 이제 똑같은 사진인데 풀단의 사진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진을 싣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전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일면 아래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 바로 그 러시아와 관련해서 푸틴의 딜레마라는 게 실렸습니다.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듯 보이지만 푸틴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네요. 인구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도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문제였는데 전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뭐 적어도 15만 명이 지금 그 러시아군이 숨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참 예외적으로 러시아 군의 희생자가 뭐 몇 명이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고 지금 서구의 계산입니다. 15만 명 정도라는 것은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는 자산입니다. 그 나라이기도 하고 땅도 크면 좋고 인구도 많으면 좋은 거죠. 어제 제가 미국 인구를 잘못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이거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출생률이 한국처럼 러시아가 지난 20년 동안 너무너무 낮아져서도 걱정인데 전쟁이 나니까 여기에 이제 오죽하면 러시아가 이 뭐 프리고진 같은 그런 용병 대장을 시켜서 막 아프리카에서 나쁜 정권을 도와주는 그런 용병을 끌어다가 썼겠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또는 이상이 맞지 않아서 나는 이제 러시아 싫어.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소수인종은 이제 큰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은퇴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은퇴촌을 알아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처럼 전쟁 이후에 전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러시아를 떠난 국민이 10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푸틴이 러시아 전쟁에서 이기는 듯 보이지만 딜레마다. 2024년을 가족의 해로 규정을 해서요. 3명 이상 나오면 보조금을 준답니다. 해서 뭐 1,570억 달러를 이런 곳에 쓴다고 서약을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자면은 신문의 탑 뉴스 가운데서 월스트리트저널부터 시작할까요? 유럽이 이제 2019년 이후에 처음 그 이자율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이 미국의 이자율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애플이 인공지능 무대에서 처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줄어들고 중국에 더 값싸고 그런 그 휴대폰들이 계속 나오고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긴장 때문에 이거는 테슬라의 그 전기 자동차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애플이 어쨌든 인공 무대에서 처진다. 이건 아마 그 전전날 엔비디아가 애플을 차고 올라가서 뭐 3조 달러가 되면서 애플 위에 올라선 그리고 하루 만에 또 내려가긴 했지만 또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죠. 오늘이 바로 이 엔비디아가 스프릿을 하는 날이니까 거래는 뭐 100 얼마에 거래되는 것은 지금 1120달러 정도 되거든요, 주당. 그러면 10대 1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뭐 120달러, 뭐 예를 들어 11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 된다 하면 그런 거래는 10일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뭐 지금 만약에 뭐 1200달러에 주를 한 주를 사놓으셨다 하면은 이제 그것이 10개로 나중에 갖게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모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처지고 있고 애플은 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목표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이애미 헤럴드 같은 경우는요. 마이애미 헤럴드가 그 쿠바에서 그 발행되는 쿠바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아니라 쿠바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그 일면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마이애미에도 굉장히 그 서류 미비자들이 많잖아요. 이 마이애미 헤럴드 표현 그대로 undocument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쿠바라든가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추방시켜 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굉장히 그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요. 지금 이제 그냥 대략적인 지지율만 보고 있는 건데 각자 자신에게 이 투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철이 가까워 오면서 더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기도 하고 지금 플로리다주에서는 그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이 플로리다의 주지사 론 디센티스에 대한 지지율이 강하지만 그러나 무슨 뭐 서류 미비자 두려우면 내가 서류 미비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뭐 가족이 있다던가 뭐 거기에 온정적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서류 미비자들이 경제를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NPR 방송도 보도를 하던데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게 2010년부터 돼서 지금은 엄청나게 확산이 됐잖아요. 몇 천만 명이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에 이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10달러 정도 내고 좋은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없애려고 했고 그전에도 공화당이 없애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이게 공화당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절묘한 시기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도 연방대법원에서 이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이 리버럴의 편을 들어서 그 오바마 케어가 살아난 거잖아요. 세월이 14년쯤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확장이 됐고 더군다나 트럼프는 없애려고 했지만 바이든 들어와서 너무 많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로 확장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웨스트버지니아 같은데요. 이건 뭐 공화당색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이 10배가 늘어났답니다.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도 광고가 있지만 광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을 하게 하고 예전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 금액이 높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렇게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선거에 다가가게 되면은 본인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헬스케어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직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NPR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 크로니클은 역시 지역이라서 그리고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어서 어제는 워싱턴 포스트만 일면에
아주 12년 동안 뭐 제일 덥고 뭐 5월 달이 그렇고 5월 달에도 12일이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 로스앤젤레스는 춥고 그렇다고 했는데 역시 휴스턴 지역신문 맞습니다. 오늘 모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모기 문제가 점점 이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모기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덥고요. 얼마나 더워요. 요즘에 텍사스 막 100도 넘는 게 그냥 흔한 일이잖아요. 덥고 또 비도 또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여름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모기를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모기가 많겠어요. 그 모기도 점점 커진대요. 독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2월 달부터 모기가 있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뭐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휴스턴 크로니클은 일면에 그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이 그 며칠 전에 그 유엔 학교를 공습한 그 폭탄이 미국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비디오까지 나왔어요. 비디오까지 나와서 미국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적어도 이제 33명이 한 학교에서 숨졌다고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관계자들이 그 가디언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들었고 봤고 거긴 들었어요. 비디오 클립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오늘 일면에 오른편에 실린 건데 적어도 이제 33명이 숨졌으면 전 같으면 학교에서 충격과 분노여야지 되는데 이제는 며칠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으니까 늘 있는 일, 일상이 돼서 사람들이 무뎌지는 것에 두렵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많이 날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그래서 아주 공포가 표준이 돼버렸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 지위 향상 협의회가 이스라엘에 미국 무기 보내지 말아라. 대신에 이제 그 하마스도 인질 석방하고 테러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흑인 그 지위 향상 협의회가 한 건데 또 미국의 흑인 젊은 유권자들도 역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그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일 텐데 제가 본 그 가디언의 그 비디오를 보면은요 그 학교에 이제 딱 공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천정이 다 뚫려서 그런가요? 굉장히 천정이 높고 하는데 다 무너졌어요. 다 시멘트 건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시신을 수습하기도 어려울 텐데 덩치 큰 남자가 엉엉 우는 모습 아니면 시신을 또 수습하는 젊은 남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그걸 탑뉴스로 보도를 했고요. 그 벤자민 네탄야후는 7월 24일 미국의 의회에서 연설하는 날짜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 방문. 누가 초대했을까요?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같이 초대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네탄야후가 좀 너무해 라고 얘기한 민주당 그 지도부조차도 벤자민 네탄야후 초대를 했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그리고 하원의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대표 그리고 척 슈머 본인이 주이시면서도 이스라엘이 너무 심해 하고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벤자민 네탄야후 초대했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척 슈머는. 그리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에 가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아니지만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벤자민 네탄야후는 전범입니다. 제가 왜 전범의 연설에 갑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LA 타임스도 역시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이기 때문에 뭐 놀만디 이런 거 쭉 하고요. 버클리 그 UC 버클리 이거 굉장히 몇 년 동안이나 소송하고 하지 않았던가요? UC 버클리 그쪽에 피플스 파크이라고 해서 시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에 학생들이 워낙에 그 잠잘 곳 이런 곳이 모자라니까 고층이죠. 고층 기숙사를 짓는 것. 뭐 트래픽이 어떻다 반대가 엄청 많았는데 환경 문제 결국은 캘리포니아주의 대법원이 캠퍼스 바로 남쪽 부지에 이 피플스 파크의 고층 이 학생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지으라고 허락을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의 결과를 뒤집은 거죠.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중요한 뉴스들은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5월 달에 그 전문가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7만 2천 개. 예상을 굉장히 뛰어넘었네요. 18만 5천 개. 노동시장 여전히 강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업률은 3.9%에서 4%로 높아졌는데 이게 4% 미만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60년대부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4%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했다. 이 역사는 깨진 겁니다. 이제 역사적인 행진은 깨졌습니다. 아무튼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졌고요. 정부, 그러니까 공무원, 레저, 숙박업, 임금은 시간당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4%, 1년 전에 비해서는 4.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그 일자리는 원래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10,000개 정도가 그 하향 조정됐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텔레비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네요. 사람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요. 젊어졌는데요. 엄청 갑자기 해서 제가 안경 안 끼고 봤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맞아? 했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느낌도 주지만 때로는 산만하게도 한다. 이리하여 라디오가 참 그 뉴스 듣기에는 좋은 매체이긴 하죠.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연방준비제도가 일자리 마켓이 식어가는 것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 잡 오프닝이 이제 조금 줄어들기는 하잖아요. 뭐 실업률도 3.9%에서 4%로 올랐고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자리 찾는 사람 1명이면 지금은 1.2명이라고 하잖아요. 일자리 찾는 사람 1명당 일자리가 2개인 그것보다는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시장 이렇게 일자리가 아니 18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18만 5천 개를 예상을 했는데 27만 2천 개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12일인가가 그 이자율 그 변동 여부를 발표하는 날인데 변동을 할 리가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9월 달에 아마도 첫 번째 이자율 이제 인하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3.4%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뉴욕만의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뉴욕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뉴욕이 갑자기 맨하탄 그 60가 아래 아주 통행이 많은 거 그곳에 드나들 때 통행료를 자동차 한 대당 15달러를 받는다고 했다가 한 11시간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한 끝에 이 뉴욕의 그 주지사가 호첼 그 주지사가 이걸 뒤집었잖아요. 일단 퍼즈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유가 아무튼 어제 이 발표가 나온 뒤에 환경보호론자들의 도시계획자들 이런 설계사 이런 분들의 실망과 분노가 어마어마했고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도 엄청 비난을 했는데 이것도 몇 년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막 소송도 있고 해서 UC 버클리에는 그렇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오염도 줄이고 트래픽도 줄이고 그리고 15달러씩 내서 1년에 얼마를 모으면 그걸 가지고 교통기금으로 쓰겠다는 거였잖아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시니까 지하철도 너무 낡아서 다 고치겠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기한 중단, 연기, 케이시 호첼 주지사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내겠더라. 노동자나 중산층의 그 예산, 이 사람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하는데 이건요. 빈말인 거예요.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너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보다도 훨씬 많으신 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실 겁니다. 뉴욕은 안 그래요. 뉴욕 가정의 반이 자동차가 없다. 믿어주십니까? 뉴욕 가정은요. 반이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은 85%가 자동차나 지하철을 탑니다. 15%가 아니라
85%가 자동차나 지하철을 탑니다. 그러면 이 맨하튼 60가 아래에서 통근료를 받는다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통근자의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가정당 50%, 통근자의 85%는 대중교통을 쓰니까. 그런데 1.5%에 해당되는데 이게 갑자기 중산층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이건 아닌 거죠. 이것은 사실은 누가 뉴욕의, 이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에요. 누가 뉴욕의 큰손인가? 주지사보다 더 강한 힘이 누군가? 하킴 제프리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롱아일랜드라든가 웨스트체스터 그 카운티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겼잖아요. 감히 뉴욕에서. 이걸 가져와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라도 뭐 돈을 올린다 하는 이 이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그쪽에 막 뭐 웨어하우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1월 선거와 맞물린 권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호등도 막 1930년대 것이고 해서 연간 10억 달러를 이걸로 받는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환경보호론자들은 엄청 분노했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구는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 소유는 가장 적고 대중교통요금은 가장 비싸고 수십 년 동안 아무튼 15달러 통행료를 내야지 된다 했는데 안 되고 경제는 사실 이 트래픽의 움직임에 달렸는데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뭐 뉴욕이 뭐 손해를 많이 본다고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던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이런 데도 아유 그냥 뉴욕이 먼저 하면 시험 삼아 해보고 우리도 한번 받아들일까 했는데 실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경제학자 윌리엄 비클리라는 분이 제일 먼저, 이분 돌아가셨어요. 또 이분이 제일 먼저 그런 통행료 받는 것을 막 얘기를 해서 싱가포르, 런던 뭐 이런 데서 뭐 스톡홀름 같은 데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분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52년도에 이 바쁠 때 이런 통행료를 제안을 하셨던 분입니다. 미국은 유권자들은 돈이면은 싫어하고 돈 내는 거 싫어하고 이 그 정치인들도 선거철에는 돈 내라고 하는 것 만드는 것 엄청 무서워하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뭐 별로 큰 기사도 아닌데 조금 이렇게 와닿던 그런 건데 73세의 엄마가 54세의 아들, 그것도 그 본인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른,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기 전부터 기른 그 스텝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적어도 50년 이상 엄마죠. 엄마는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교통사고로. 이 퍼스트 패밀리의 얘기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73세의 엄마가. 질 바이든 여사. 내일 또 프랑스로 가야지 돼요. 첫날, 둘째 날은 미국에서 이 헌터 바이든 아들이 총기법 위반 재판정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서 이 참전 용사들 옆에서 부축하고 하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 80주년 그렇게 하다가 오늘 닷새째잖아요. 이번 주에 마지막 이 재판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기법 위반했다는 거. 여기는 법정, 델라웨어에 지금 법정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프랑스로 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대통령 부부가 마련을 한 국빈 만찬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참 아휴. 그리고 오늘은 또 이 아들 54살 아들의 딸이 어제 그제는 엄마가 증언을 했잖아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이 아빠와 이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아빠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 딸이 이 아빠를 위해서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의 손녀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하는, 이 어머니가 대서양을 횡단을 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그리고 또 금방 또 미국으로 돌아와야지 되잖아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은 뉴스가 너무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안 전해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길어지고 또 왜 그 뉴스를 전하지 않느냐는 항의도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항의를 하신 분은 아마 괜히 항의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그제였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무대 뒤에서 너무 인지력도 떨어지고 나이 때문에 대통령을 할 수 있어? 이런 막 그 스토리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박스에서 월스트리트과 같은 회사인 박스에서 날마다 밤마다 이 사람 저 사람 3시간 시간대를 놓고 터커 칼슨부터 션 해니티부터 로라 잉그램까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다 넘어지려고 했다, 말 실수했다, 뭐 누구 이름 모른다, 뭐 생일 모른다 이런 거 바이든의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었고 또 눈에 띄는 것은 그 애니 린스키 기자와 그 시오반 휴즈 기자가 공화당 사람들에게 뭐 45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전부 공화당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 바이든이 인지력이 떨어져 하는 얘기를 해서 가장 이득을 받을 사람 케빈 맥카티 같은 캘리포니아주에 있었고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이었던 지금 트럼프 밑에서 뭔가 빛을 좀 볼까 하는 것을 기웃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을 들었고 그 케빈 맥카티가 똑같은 입을 갖고 얼마 전에는 본인이 바이든과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아주 또렷하더라.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예산안 같은 것 그 합의해서 예산안을 백악관과 합의했다고 쫓겨난 사람이 케빈 맥카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낸시 펠로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얘기도 했는데 내 얘기는 실어주지도 않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77세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계속 졸고 말 실수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것도 이중잣대다. 이런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힛잡이라고 하죠. 예전에 막 공산당이 하고 막 누구를 몰아칠 때도 그랬고 마이클 잭슨에 관한 막 허접한 것 많이 나오잖아요. 또 빌 클린턴 시대에 오바마 시대에 뭐 이런 모든 누구를 딱 그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힛잡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마피아계에서 상대를 암살시키고 할 때 힛잡을라고 얘기를 했죠. 강혜씨였습니다.